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올해 1월부터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의 80%를 사흘 안에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본인 계좌의 송금도 또 러시아 체류자의 해외 송금도 막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뒤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서 불과 며칠 만에 심각한 외화 부족, 금융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서입니다. 공습 나흘 사이 달러 대 루블화 가치는 30% 폭락했고 폭등하는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는 20%까지 올렸습니다. 반면 해외에 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폐허 속에 빛나는 긍지와 자멸을 부르는 오판. 두 나라의 엇갈린 운명은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화요일 아침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해제됩니다. 또 주택 매매량 8년 반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하고요. 앞으로 신혼 희망타운에 중형주택도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 자영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카드사와 양쪽 입장 두루 들어봐야겠죠. 오늘 3.1절인데 한일 간의 첫 자유무역협정 FTA로 여겨지는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서 저희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또 주식시황, 지난밤 미국 증시 정리해드리고요. 법으로 보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현주소, 요거 쟁점 사안이 많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도덕적으로 누굴 먼저 보호할 것이냐, 운전자냐, 보행자냐 이런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완근 변호사에게 들어볼게요. 경제탐사 시간에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 김유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방역 패스 완전히 해제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접종 증명 음성 확인 제도, 이른바 방역 패스 운용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에 새 거리두기 방침이 나올 때만 해도 이 방역 패스는 검토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불과 열흘 만에 정부가 방역 패스를 물리게 된 셈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루 평균 25만 건가량의 신속 항원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절반 이상이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방역 패스 중단의 이유였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 인력이 그 고위험군인 확진자 그리고 동거인 검사에 더 집중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12살 이상의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이 94.2%까지 올라와서 사실상 방역 패스를 통해서 접종률을 제고하는 것이 실효를 다했다 이런 점도 정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그 법원에서 방역 패스 집행 정지를 다루는 송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 백신 패스로 인한 그 논란을 키우는 게 도리어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중지될 예정입니다.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죠. 마스크 쓰는 것 또 영업 제한 외에는 다른 규제가 다 풀린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죠. 예, 의료계에서도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가장 심할 때 오히려 방역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셈이고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 확산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연일 방역 대응 수준이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수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절대 숫자가 워낙 늘어나서 행정 역량과 의료 역량을 최대한 중환자와 사망에 이르는 환자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임산부도 감염이 되는 등 의료 대응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보니 그 소아 그리고 임산부 등의 대책을 집중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매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지난달 신고된 주택 매매는 약 4만 2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7월 이후 10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거래량인데요. 이 2013년 7월은 금융위기 이후에 그 주택시장이 하락장을 보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주택 매매는 그 전달하고 비교하면 22.4%,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4%나 줄어든 것인데요. 이런 거래 절벽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뚜렷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만 6천여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65% 이상 줄어든 것이고요. 비수도권에서는 2만 5천여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1년 전보다 41.4%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 유형별로 보면 비아파트에서 34.5% 감소했고 아파트는 62%나 줄어들면서 아파트 쪽에서 거래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와 집값 급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매수세가 위축된 상황인데 대선까지 앞두고 관망세가 커지면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분석인데요. 업계에서는 대선 이후에 부동산 정책 기조가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도 좀 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난달 전국 미분양은 2만 2천 건 정도로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달보다 22.7% 늘어난 수치인데요. 최근 4개월은 내내 증가해왔습니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전월보다 12.2% 줄었고요. 지방에서는 25.9%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에서 미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공급난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늘었지만 착공 및 준공 실적은 줄었기 때문인데요. 1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만 9천여 가구로 전월 동월 대비 51.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착공 실적은 전월 동월보다 32.6% 감소했고요. 준공 실적은 36.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경우 착공 실적은 40.4%, 준공 실적은 4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도 부동산 소식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 신혼희망타운에 집들이 너무 작아서 사실은 실수요자들이 찾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이게 좀 달라진다고요? 예, 국토교통부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의결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신혼희망타운에도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중형주택이 도입됩니다. 그동안 신혼희망타운에는 소형주택이 공급이 되다 보니 어려움을 느끼는 유자녀 신혼부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임대주택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동안 다자녀 가구는 거주하고 있는 시도에서만 전세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혼부부와 그리고 청년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제한이 사라집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거주 이전이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세 임대주택 재계약 횟수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참, 이번에 동네마트나 슈퍼마켓 주인들이 카드 회사에 화가 나셨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어제 한국마트협회 등 자영업자들이 광화문에서 카드업계의 수수료 인상 조처에 반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트협회에 따르면요, 최근 9개 카드사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평균 수수료율이 1.98에서 2.16% 수준이었는데 이를 2.06에서 2.28%까지 올리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신한카드가 최고 수수료율 2.3%를 통보하면서 그 인상폭이 가장 컸다면서 마트협회는 앞으로 신한카드의 가맹점 해지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인카드 및 주거래은행 전환 등으로 신한카드를 압박하겠다고 밝혔고요. 아울러 금융당국에도 사업자 단체가 카드 수수료를 놓고 실질적으로 협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단체 행동에 나선 마트협회는 전국적으로 5,800곳의 회원 지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반발이 다른 유통업종으로까지 확산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카드업계에서는 10년 이상 꾸준히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왔다 해서 업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고요. 카드업계가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10분 투자로 경제 소식 업데이트하는 10분 경제 계속합니다. 수출 속보부터 하나 알려드릴까요? 매월 1일에 수출 속보가 나오죠. 2월 수출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20.6% 늘었습니다. 3개월 만에 무역 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섰고요. 역대 2월 기준으로는 수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인데 사실상 한일 간의 첫 FTA다 이렇게 불리는 협정이 하나 있어요. RCEP이라고 부르거든요.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5조 달러대 무역시장이 열렸다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고 일본이 요걸 가지고 약간 목리를 부린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산업부 동아시아 FTA 협상 담당 김민섭 사무관에게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에서는 2월 1일에 발효가 됐는데 중국, 일본 10개 나라들은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RCEP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RCEP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대한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영내 국가들의 GDP, 인구수, 무역 규모가 모두 전 세계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인데요. 지난 2012년 협상 개시 이래로 약 8년간의 협상 끝에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22년 1월 1일부로 비준을 마친 나라들에서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 1일부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네, RCEP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이외에도 통관 절차나 지식재산권 보호, 전자상거래, 경제 및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내 국가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CEP은 세계 교역 규모나 인구 등에서 30%를 차지하는 경제인 만큼 이 시장에서 관세가 인하되면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세안 지역에서 기존에 체결된 한아세안 FTA에 비해서 추가적인 관세 인하가 이루어졌고 서비스 시장 개방 또한 이루어졌기 때문에 드라마나 게임과 같은 한류 콘텐츠 수출과 투자의 증가도 예상되고요. 이제 화장품, 섬유와 같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수출하는 제품하고 김이나 딸기를 비롯한 농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 방법이 개선되고 통관 절차도 간소화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FTA 활용도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율이 실제로 얼마나 낮아지느냐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얼마나 떨어집니까? 네네, 맞습니다. 상품 무역에서 기존 한아세안 FTA 같은 경우에는 79에서 89% 수준에서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RCEP을 계기로 이제 한아세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92에서 94.5%가 철폐되고요. 이러면은 네, 최대 14.7%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83%, 그리고 한국과 중국, 호주, 뉴질랜드 간에는 91%까지 관세가 철폐됩니다. 이제 일본과는 첫 FTA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체결된 FTA하고 비교할 때 철강이나 기계를 비롯한 우리 주력 세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철폐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는 비체결 FTA 수준이지만요, 이제 이 국가들의 공산품 수입 의존도가 높고 영내 교역이 기존에 비해서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서 전반적으로 우리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공급망 이슈가 있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런데 공급망이 불안정한 것도 이걸 통해서 약간 완충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네. 최근 이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공급망 안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전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국가가 참가한 RCEP은 영내 회원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게 되어서 국가 간 필요한 중간재나 원료, 부품 등을 낮은 관세 부담으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망 위기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내 국가 간 원산지 활용이 쉬워지고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영내 공급망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알셉 발효가 좀 주목을 더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하고 우리가 사상 첫 FTA를 맺는다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일본하고 앞으로 그 수출하는 요 무역 관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체결하는 첫 FTA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FTA 콜센터를 비롯한 이제 유관기관을 통해서 일본 시장 진출 시 FTA 활용에 대한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때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합성 수지를 비롯한 이제 주요 석유 화학 제품 관세가 철폐되고 또 소비자 측면에서도 20년에 걸쳐서 우리 소주랑 막걸리의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양한 제품들의 일본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정밀 화학 원료를 비롯해서 우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관세가 이제 철폐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제품의 향후 수출 가격 경쟁력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기계 등 민간 품목 분야는 이제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고요. 기타 제품도 장기 철폐나 이제 비선형 철폐 방식을 활용해서 우리 산업을 최대한 이제 보호하도록 협상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아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알셉이라는 협정을 맺음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금지해왔던 일본산 수산물이 한국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 소식부터 좀 전해주세요. 네네네. 일본 측에서는 이제 예전에 이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우리 측이 이제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알셉 발효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는 전혀 이제 별개의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후쿠시마산,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허용 문제는 이제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검역 관련 국제 규범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놓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우리 이거 말고도 올해 또 다른 광역 FTA 가입 추진하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통칭 이제 CPTPP 가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CPTPP는 아태 지역 이제 11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전 세계 GDP 약 13%, 교역 규모 15%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출 수입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규모 경제 블록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CPTPP에도 가입을 하게 되면 알셉에 포함되지 않은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를 상대로도 광역 FTA를 맺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자간 통상협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개방한 경제인 우리나라에게 진짜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항상 우리가 취약한 산업군은 협정이 늘어날 때마다 더 어려워진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농민들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농민들 관련한 대책은 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알셉 발효에 따라서 영향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이미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들 분야의 경쟁력 강화하고 이제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 관련 부처랑 유통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나온 수출입 통계 보면 20% 늘어나면 역대급으로 잘한 거 맞습니까, 사무관님? 네네. 물론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 있었지만요. 그래도 20%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보다 우리 수출하는 환경이 녹록지 않은데 좋은 성적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 협상 담당 김민섭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역 패스가 오늘부터 전면 해제된다고는 하는데 경각심까지 내려놔서는 안 되겠죠. 이제 아이들 개학이고요. 본격적으로 봄이 되면 아마 활동 늘어날 겁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간밤 뉴욕 증시 정리해 드릴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별일 네. 없으셨고요. 참 별일이 많았습니다. 증시 그래요. 자체가 별일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정말 2월 한 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 3월 달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 힘든 시기를 겪어내는 이러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늘 희망을 주는 우리 긍정맨이 돌아왔다. 네. 체감이 되네요.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는데 그래도 나스닥은 플러스로 전환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푸틴이 핵무기를 발사할 수도 있다라는 좀 위협식의 발언,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협상 진행 과정 등이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했는데 투자자들은 이제 상황이 여기서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기자회견에 있었는데 기자들이 이걸 가장 많이 물어봤더라고요. 혹시나 러시아가 핵을 쏘면 어쩌나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단호히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에 러시아 침공을 수일 전부터 예고했던 만큼 정보력이 높다는 측면에서 바이든의 이러한 발언은 저희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져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어제 특이한 거는 미국 증시보다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비트코인이 간밤에 저도 숫자를 잘못 봤나라고 느낄 정도로 16%대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이요? 그래서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동반 폭등세를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해석이 되는 부분이 지금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인들이 이제 금융자산들에 대해서 발이 묶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그 자산을 확보하자라는 해석도 있고 또 이번 전쟁으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마비된 우크라이나들도 지금 자기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상자산, 암호화폐 자산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쟁 상황에서 가상화폐가 해지의 수단이 된다 이런 얘기군요. 어제 네. 국내 시간으로 밤 8시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체적인 성과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한테 크림반도랑 돈바스 지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전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이러한 상황이고요. 또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점은 수일 뒤에 다음 회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양국 모두 교전 중단을 포함한 지금 사태의 조속한 마무리를 원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EU의 특별 가입 절차를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EU 측 같은 경우는 아마 3월에 예정된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문제를 논의할 거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EU 측도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국제 여론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돌아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EU의 가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회원국 전체 동의가 필요해서 요거 일부 국가들의 의견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네. 3월 16일로 예정돼 있는 3월 그 미국 금통위가 있잖아요. FOMC 네. 회의.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그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를 네. 한 번에 올릴 거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종전보다는 금리 인상 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까지만 해도 그 시장에서 베팅하고 있는 확률을 부여하고 있는 3월 FOMC에서 연준이 50%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90% 넘게 점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그 확률이 8%대로 가능성이 8%대로 급감을 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 가능성 또 불확실성이 연준으로 하여금 긴축의 고삐를 덜 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3월 FOMC에서 50bp 인상보다는 이제 25bp
금리 인상으로 단행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 또는 악화되면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3월 중순에 발표 예정인 2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더 폭등을 하면은 연준이 이거 큰일 났다, 금리 인상 더 50bp 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전망 모두 현실화될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50bp 금리 인상은 현재 연준 내에서도 극 일부만 이야기하는 소수 의견이라는 점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3일절로 휴장인데 이번 주에 네. 우리 어떤 것들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역시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만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SNS나 스마트폰 발달로 지금 현지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빨리 입수할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만큼 가짜 영상, 가짜 뉴스도 많이 돌아다닌다는 점을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영상들을 SNS 통해서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여기 TBS와 같이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한 팩트체크가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월 한국 수출, 미국의 제조업, 고용 지표 등 국내 기업 실적과 증시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주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밤새 있었던 합천과 고령 쪽의 산불 상황 잠깐 전해드리고 갈까요? 간밤에 1,000명에 이르는 인원이 투입이 돼서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잠깐 중단이 됐다가 조금 전에 진화 작업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날이 밝으면서 47대 헬기가 투입됐고요. 552명이 투입돼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 피해 소식은 들어온 내용이 없습니다. 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여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변이 법으로,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현주소로 본 그 도로 위에 이슈도 하나 있는데요. 지난 10일부터 서울시에서는 상암동 일대에서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근처에 상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지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령차 지나간다, 운전 안 해도 되는 차다, 이런 얘기에서 참 귀여웠던 생각이 드는데, 상암동뿐만 아니라 강남, 도심 지역까지 올해 상반기 안에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문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가 사고를 냈을 때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 그리고 보험은 어디까지 가입이 가능하냐, 사실 쟁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으로 본 자율주행차의 현주소 알아볼게요.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 회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미국에서 자율주행 사고로 운전자가 살인죄로 기소됐다, 저 이 뉴스 봤거든요. 예, 이제 살인죄 시스템이 미국이랑 한국이랑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자율주행 기능은 겨우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람이 죽었다는 게. 네. 그래서 좀 자극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어찌됐든지 자율주행 운전을 실시하던 중에 보행자를 사고를 냈을 때 그 운전자를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하겠다 했던, 기소를 했던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이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 테슬라라는 차량 자체에다가 책임을 다 물어야 되냐, 아니면은 운전자도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이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우에 도대체 책임을 어떻게 분산해야 되냐,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져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사고는 사실은 자동차가 낸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았는데 살인죄로 사람은 기소가 됐다. 물론 자동차를 잡아넣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해서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 마련, 이거 법조계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한국에서도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상암동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에서 운행하는 부분도 다 법률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법조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라는 걸 법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예,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운행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는 자율주행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은 결국은 이게 그 운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누가 어느 거에 의해서 운전이 이루어지냐 하는 구별이고요. 요새 유행하는 이제 전기 자동차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동계가 기존의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지와 모터로 이루어진 차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자율주행 제어를 하려면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훨씬 제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약간 혼용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개념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자율주행차라고 해도 이게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라서 단계가 좀 나뉜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예, 결국은 자율주행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자율주행차라는 것 자체가 201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이제 활발하게 연구도 되고 또 도로에서 실험도 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별 기준이라든지 규제 같은 게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은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민간단체인 미국 자동차기술학회에서 정립한 기준을 원용해서 만든 기준인데요. 이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레벨 0은 사실은 자율주행차는 아니고요. 기존에 자율기능이 없는 차가 레벨 0이고요. 네.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요새 보면 왜 차선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앞차에 맞춰서 속도 제어해주는 정도. 예, 요 정도를 레벨 1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문제됐던 테슬라 같이 자동차가 차량 조향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감속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내비게이션 찍어놓으면 어느 정도는 그걸 찾아가지고 가주지만 실제로 뭐 신호 준수라든지 차선 변경, 주변 환경 감시 등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한테 있는 이걸 이제 부분 자동화라고 부르는데 이게 레벨 2고요. 네. 레벨 3는 이거에서 하나 더 나아가가지고 일단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차량 전체를 다 제어를 하는 겁니다. 레벨 3부터는. 그러니까 레벨 2까지는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분담을 하고 있는 건데 레벨 3부터는 차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레벨 3, 4, 5는 뭐가 다르냐면은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이제 사람한테 이제 여기서부터 너가 개입해야 돼 이렇게 신호를 주면 사람이 바로 개입을 해줘야 되는 네. 자동화인 거고요. 레벨 4부터는 그런 부분은 필요 없는데 이게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차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차가 운영을 하는데 사람이 나는 수동으로 운전을 해야겠다 이런 상황은 수동 운전이 되는 거고 레벨 5 마지막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동 운전이 안 되고 차가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상태인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개 단계인데 레벨 0은 아예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거고요. 없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는 아주 기초적인 지원을 받는 거고 2단계는 부분적으로 자동화가 된다. 3, 4, 5단계 정도 돼야 본격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 단계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테슬라 같은 차들이 대표적인 이제 레벨 2 자동차들이라고 이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주로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 지원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레벨 1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량 양산되는 모델을 기준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레벨 2. 레벨 2까지 그러면 나오고 있다. 부분적으로 기술의 도움을 받는 고수준까지 와 있다는 건데 네.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아주 큰 사고가 아니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도로 환경을 고려할 때 수시로 크고 작은 접촉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자율주행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미 금 밟지 마세요. 차선 변경 이런 거 할 때 유지하세요. 이런 기능은 있기는 하지만 사고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은 어디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주행에 관한 정보 수집하고 처리하고 그에 대해서 차량을 제어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건데요. 이런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정형적인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레벨 3 이상의 자동차가 상용화는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에 따라서는 올해 중에서 아니면 내년까지는 레벨 3 정도의 자동차를 시장에 출시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다만 이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레벨 0은 뭐 자율주행차가 아닌 건데, 레벨 2 정도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기능의 일부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사람이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힘들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처음에 언급된 테슬라에서도 운전자가 기소가 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레벨 3, 특히 레벨 4 이상 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전적으로 컨트롤하는 건데,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제는 운전자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그냥 차주가 되는 그런 순간에 올 텐데, 차하고 차주가 몇 대 몇이냐, 이걸 나누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차가 알아서 움직인다고 해도 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은 2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현재 단계로는 그렇고, 레벨 3의 차량에 대해서도 지금 일반적인 법제에서는 탑승자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 차가 신호를 주면은 운전을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법제들이 세계적으로 정비가 되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굉장히 빠른 시기에, 당장 올해 내년은 아니겠지만 5년, 10년까지 안 가지 않을까요? 하여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고 시장에 물건이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관련 법제가 미리 정비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도대체 차가 전적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차 자체를 제어를 하고,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손댈 게 없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고 나면은 어디까지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청취자 의견 잠깐 듣고 갈까요? 1156님, 전화 통화 내용이라 인터뷰 내용이 잘 안 들리셨군요. 저희가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전화 연결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에서도 2027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 상용화 기반도 마련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의 기술이 적용되는 수준이 되면 이런 고민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차가 사고를 냈다. 그러니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를 냈다 했을 때 차주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게 하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보험사는 이 차도 이 대인 대모를 받아줄 것이냐. 이것도 고민스럽고, 사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 안에 있는 운전자라기보다는 이젠 탑승자가 될 텐데, 탑승자를 보호할 거냐 아니면 차 밖에 있는 보행자를 보호할 거냐, 기술이 순간적으로 이걸 판단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그 이슈는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지금까지 얘기되던 거하고 조금 다른 이슈인데요. 이제 약간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조금 기계적으로 이게 어떤 피해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우리가 보통은 이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윤리적으로 맞냐, 이제 이런 판단 기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보행자하고 강아지를 발견을 했는데, 보행자 둘 다 피할 수가 없으면은 보행자 대신 강아지를 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판단인 거죠. 네. 사실은 이것도 자율주행을 하면서 많이 논의가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율주행의 고유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운전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하면 둘 중에 하나는 쳐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분에 대해서 이제 윤리적 비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가게 되는데, 그게 자율주행에서 독특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기계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약간 그거는 사람이 판단을 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알고리즘이 결국을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알고리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윤리성을 부과한다는 부분이 이제 다소 좀 버겁게 느껴질 뿐이고 법리적으로는 거의 같은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본적인 그 법 체계 골과는 비슷할 거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우리 법제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자율주행차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이제 이거 사고 났을 때 특히 인사사고 났을 때 책임 관련해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화 사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암동에 있는 그 자율주행차 운행 구간 같은 거 위에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서 운행하는 거 지원하는 법률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렇지만 나중에 완전 자율주행차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제조물체계법이 현재 상태로는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된 법 수준은 레벨 3까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현재 레벨 4, 5는커녕 지금 레벨 2까지밖에 차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다음 단계까지 대응을 한다라고 이제 법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레벨 3까지는 자율주행이 되더라도 운전자가 필요한 경우에 개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제는 기본적으로는 그 자율주행차의 운전 아니면 시험 운전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책임은 기본적으로 운전자나 시험 운전자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법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한 경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물피사고 말고 인피사고가 난 경우에 네. 그 경우에는 운전자 외에도 차량의 소유자 등이라고 해가지고 운행자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차를 뭐 빌려 탔든지 뭐 해가지고는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났는데 사람이 다쳤다 이러면은 운전한 사람 말고 차량 보유자도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아직은 자율주행차에도 동일한 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걸 좀 여쭤봐야겠네요. 미국같이 우리보다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 더 앞선 나라들, 다른 나라들은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미국이라든지 특히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회사들이 이미 뭐 레벨 3 차를 개발을 하고 있고 출시 계획이고 이러기 때문에 레벨 4나 5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는 법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주별로 이제 법령이 조금씩 다른데 레벨 5 등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입법례가 나오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기본적으로는 운전자를 둘 것을 전제로 하고 시스템에 대한 관리 및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관리 및 주의 의무라는 게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 정도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보고 핸들에다 손 올리고 있으라면 올리고 있고 이 정도를 하면은 자율주행하다 사고 난 경우에는 주의 의무 다 했으니까 사고에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의 법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단계에 맞춘 거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자동차 관리 관련 법규를 다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더딘 면은 있는데 그 자율주행차가 미래의 자동차 핵심 기술을 떠오를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서둘러 법제나 제도를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이완근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역 패스가 면제된다고 해서 오늘부터 업황이 좀 나아질 건가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영업자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힘들다는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3월에 종료를 할 예정이었던 금융지원 한 차례 더 연장해 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정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지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2020년 1월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왔었죠.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경제 위축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가 나타나면서 2020년 4월부터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시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인데요. 코로나19 이후로 매출 감소 등 직간접 피해를 입증을 하면은 만약에 만기에 한꺼번에 돈을 갚아야 했던 차주의 경우에는 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을 해주고요. 원금이나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차주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조금 천천히 갚도록 한 조치입니다. 아,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한다. 이게 핵심이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대출이 된 겁니까? 정부 자료가 작년 11월 말 기준이어서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을 수 있는데요. 네. 대략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출 만기 연장은 약 258조 원, 원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는 13조 8천억 원, 이자 갚는 것을 유예한 규모는 약 2,354억 원 규모였습니다. 네, 규모가 만만치 않은데 정부가 원래 이런 대출 만기 연장이나 아니면 유예 이거 조치를 종료하려고 하다가 다시 연장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 2020년 4월부터 6개월씩 이 금융지원 조치가 이제 연장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 연장은 벌써 4번째입니다. 사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는 3월에 이 금융지원 조치를 종료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었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영업자들 피해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지원을 멈추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회 추경 상황도 금융지원을 연장하게 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을 두고 얼마를 지원할지 대치를 하다가 결국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국회는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이런 국회의 제안에 대한 화답 성격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사정이 다 각기 다르실 거고 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그리고 상환 유예 중에서도 원금 상환 유예와 이자 상환 유예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장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지금 경영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에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을 하면 약 6개월치 이자를 미룰 수 있는데요. 제가 금융위 자료를 분석을 해본 결과 한 사업장당 6개월치 이자 평균 약 1,300만 원 규모를 상환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정이 참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이 되는데 원금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 몇 분이나 되십니까? 2020년 4월부터 작년 11월 말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시중은행에서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룬 건수는 총 27,052건, 총액으로는 9조 3,044억 원 규모였습니다. 즉 시중은행에서 원금 상환을 미루신 분들이 평균 3억 4천만 원가량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부에서도 금융지원을 그런데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아까 금융지원을 3월에 종료를 원칙으로 이제 얘기를 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연착륙 방안을 내놓기는 했었는데요. 이는 주로 상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융지원이라는 게 대출을 이제 계속 연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연착륙 방안들을 이제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만약에 상환을 이제 해나가겠다라고 하시면은 금융기관에서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대출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유예한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부여를 해서 길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제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예 기간 동안 이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이자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네 번째로 차주가 빚을 조기에 갚을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고요. 마지막 5번째로는 최종 상환 방법과 기간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차주가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아, 최대한 신용 불량에 빠지는 분들을 구제하겠다.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있는 조치들인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도 대출을 갚을 능력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가게가 정말 어렵다든지 손님이 정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해 드립니까? 예, 기존에도 부채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 곳에 이제 대출을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신속 채무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일률적으로 이자율을 50% 감면해 주던 것을 이제 좀 차등화하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10%포인트 더 이자율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채권이 부실해지면 이제 추신기관으로 이제 채권을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채권을 이제 매입하는 곳으로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이제 인수를 해서 조금 더 차주가 상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다들 자영업자들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진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떤 방안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번 3차 토론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각 당 후보들이 입을 모아서 금융지원 재연장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27일 유세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 대사면 조치를 하겠다고 공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권을 국가가 매입하고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대적인 신용 사면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추경 관련해서도 하루빨리 기왕 결정이 되는 거면 좀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동안 재벌 기업에 꿔주고 못 받은 돈이 엄청나다는데 거자영업자 소상공인 탕감해 주시오라는 의견도 있어요. 심정적으로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요게 또 그 배임이다 해서 여러 가지 또 법적인 이슈들도 있을 거고요. 일각에서는 빚을 잘 갚아온 분들에 대해서 이게 모럴 해저들을 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니까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일본과 알셉 이 협정 관련해서 우리 2월 1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요거 3일절이라 저는 그래도 심정적으로 싫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무역의 영토가 넓어지면 우리 기업들이 돈 많이 벌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늘려나가면서 또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는 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자, 그리고 가구 가전이 커졌는데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으로 공급해온 주택의 면적이 너무 좁았다. 맞습니다. 쿠조286님,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정부 정책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현장의 목소리 저희 더 귀 기울이고요. 내일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발전